첫 번째는 모기지인데요. 모기지는 우리 주위에서 이제 일상적으로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좀 친숙합니다.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고 뭐 하는 거는 지금 시중은행들이 하고 있는 뭐 가장 중요한 또 비즈니스 중에 하나고요. 이제 그런 금융기관들이 특히 은행이 이런 모기지를 취급하면서 위험을 관리할 때 어떤 걸 주로 많이 신경 쓰냐와 관련해서 이제 5C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Five C's of Credit, 그러니까 신용의 5가지 C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제 그게 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로 시작하는 단어 5개죠. 첫 번째 C는 이제 캐릭터입니다. 요 캐릭터라는 것은 이제 누구의 캐릭터냐면 채무자의 캐릭터 얘기하는 거죠. 금융 활동을 이제 시작하면 모든 사람에게 이제 신용의 이력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축은 얼마나 하고 있고 대출은 또 얼마나 받고 있고 특히 대출을 받았을 때 그 원금과 이자를 적시에 얼마나 잘 상환하고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금융 활동이 기록이 계속 남으면서 그게 그 채무자의 인제 신용 이력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 소개하면서 신용 정보, 그다음에 뭐 신용 평가 이런 거 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이런 회사들이 하는 게 이 신용 이력 관리를 하는 겁니다. 금융기관들도 자체적으로 자기 고객들의 신용 이력을 관리하죠. 그래서 저런 신용 이력을 구성하는 다양한 활동들 중에서 어떤 것이 이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과 깊이 연관되는가 뭐 하는 것들을 이제 이런 전문적인 신용 정보나 신용 평가 기관 또는 금융기관들은 오랜 그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나름의 저 평가 모형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를 잘 고려해야 된다 하는 게 첫 번째 C 이제 캐릭터입니다. 여기서 채무자는 꼭 이제 모기지를 받는 개인뿐만이 아니고 커머셜 모기지 같은 경우는 뭐 대형의 오피스 빌딩이나 뭐 리테일 빌딩들 매입하는 큰 기업이나 뭐 펀드, 리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포함하는 거죠. 예, 두 번째 C는 이제 capacity입니다. 이거는 이제 뭔가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 능력 중에서도 그 채무자가 이 원리금을 제대로 갚을 수 있을 거냐 하는 그 채무자의 재무적인 능력을 이제 capacity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소득이죠. 그래서 모기지 대출할 때 중요하게 보는 비율 중에 하나가 이제 DTI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debt to income의 약자인데 debt이라는 것은 지금 빌리는 이제 부채의 금액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income은 저 채무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소득이 이 빚을 갚는데 이제 얼마나 충분한가 하는 것을 따지는 비율. 예, 그걸 이제 DTI라고 하는데 이 debt을 뭐 이번에 빌리는 돈만 포함할 거냐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채를 다 포함할 거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르게 계산할 수도 있고 인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또 이 DTI도 계산하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지표를 개발해서 채무자의 인제 그 상환 가능성 또는 상환 능력을 이제 평가하는 거죠. 커머셜 모기지 같은 경우는 DSCR 이라는 지표를 인제 표현을 많이 씁니다. 뭐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요. DTI에서 debt은 이제 부채의 원금액을 얘기하는 거라면 여기서 DS는 이제 debt service를 얘기합니다. debt service라는 것은 내가 어떤 돈을 빌렸으면 내가 만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뭐 매월 또는 매 분기마다 지급해야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통은 이자죠. 그러니까 원금을 제일 만기에 갚는 만기일시 상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자가 곧 대 서비스가 될 것이고 다음 시간에 이제 원리금 상환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되면 이자 더하기 이제 원금의 일부가 대 서비스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매번 갚아야 되는 그 돈 대비 담보로 잡은 커머셜 부동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이제 NOI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그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debt service 이거는 coverage ratio입니다. 그러니까 담보로 잡은 그 부동산의 NOI가 순영업 소득이 이 대출로 인해서 발생하는 debt service에 대해서 몇 퍼센트나 되나 하는 그 비율. 근데 저게
당연히 NOI가 뎃서비스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뭐 1.2, 1.3 뭐 같은 기준을 정해 놓고 이제 그거보다 커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관리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capacity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C는 이제 collateral입니다. 이제 collateral이라는 게 담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기지는 이제 담보부 대출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 담보로 잡은 그 부동산의 가치가 대출해 준 금액에 비해서 얼마나 크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거를 주로 측정하는 이제 지표는 이제 LTV입니다. 이게 loan to value의 약자인데 그 부동산의 가치 대비 이 대출 금액의 비율이 얼마나 되나 인제 하는 거죠. 당연히 이게 100 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야 빚을 갚지 않았을 때 부동산을 처분을 해 가지고 그 원금을 인제 충당할 수 있을 만큼 인제 충분한 인제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부동산을 처분을 해 가지고 빚을 이제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면 굉장히 급하게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 채권에 대해서도 유동성 위험을 얘기했는데 부동산도 채무 상환을 위해서 경매를 하거나 해서 급하게 이제 매각을 하면 제값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가치가 좀 하락된 상태에서 처분되는 것을 좀 가정을 해야 됩니다. 게다가 경매가 들어가는 정도 상황이 되면 대출이 원금만 남아 있는 게 아니고 그 정도의 이자도 잘 못 갚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연체이자 또 뭐 지연이자 이런 게 또 막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게 막 쌓여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출을 해줄 때 그 원금 금액 대비 현재 그 부동산의 가치의 비율을 100% 가깝게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낮게 가져갑니다. 아무리 높아도 뭐 80%,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것을 막 50% 정도로 이제 관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버퍼가 좀 충분해야 채권자가 더 안전하다 인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구체적인 방법에도 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저당, 근저당 뭐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는데 그 외에도 뭐 담보 신탁이나 자산 유동화의 방법도 쓰거든요.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C는 캐피탈입니다. 이 캐피탈은 이제 채무자가 같이 이제 현금 투자 얼마나 하냐 하는 걸 말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인제 집 한 채 사는데 돈이 5억 원이 든다 이랬을 때 자기 돈은 그러면은 이 5억 원 중에서 얼마나 투입을 하나 뭐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좀 넓게 보면 이 캐피탈이 이제 꼭 이 집을 구입하는데 뭐 얼마나 투입하나 이상으로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하는 것까지 이제 포괄 하기도 하는데요. 좁게 보면 일반적으로 인제 대출이 지금 얼마 들어가는데 자기는 그러면은 얼마나 여기다가 이제 자기 돈을 투입하나 하는 것을 이제 주택 관련된 모기지에서는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저 LTV하고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좀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방금 얘기했듯이 딱 요 건의 구입을 위해서 투입하는 현금보다 더 넓게 채무자의 자산 보유 현황을 이제 순자산을 보는 개념으로도 저 캐피탈이라는 말을 쓰기는 합니다. 보통 부동산 구입할 때 대출받지 않고 자기 돈으로 넣는 그 돈을 이제 이 다운 페이먼트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운 페이먼트가 얼마나 되나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남아 있는 모든 대출의 조건들을 얘기합니다. 이제 컨디션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자금의 용도, 주택 모기지에서 당연히 주택 구입이겠죠. 근데 인제 모기지를 받아 가지고 생활비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뭐 용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원금이 얼마고 지금 이자율이 얼마냐 하는 일반적인 대출의 조건들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이제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기지를 취급할 때 금융기관은 이 5가지 C를 잘 살펴서 대출을 해야 된다 이제 하는 게 이제 금융시장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잘 숙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모기지가 아니고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스인데요.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도 위험 관리의 이제 기본 원리는 모기지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모든 금융이 동일하죠. 근데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완성되지 않은 사업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인제 좀 더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 파이낸스라는 금융의 기법이 이제 발전한 영역은 부동산이라기보다는 인제 인프라 스트럭처,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흔히 인프라라고 많이 부르는데 인프라스트럭처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것은 우리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이제 기반 시설들을 얘기하는 거죠. 뭐 도로, 철도, 항만, 뭐 공항, 주로 이제 교통이나 물류와 관계된 것들도 있고, 뭐 발전을 위한 시설들도 있고, 뭐 등등. 그냥 민간에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개발하기에는 규모도 너무 크고 수익성도 좀 떨어지고, 게다가 건설하는 데 기간도 아주 오래 걸리고, 그런 다음에 그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데 기간도 또 아주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민간 부분에서는 쉽게 공급되기 어려운, 그래서 이제 정부가 큰 역할을 하는, 정부가 이제 주로 이제 공공재 같은 게 이 인프라에 이제 많이 해당을 합니다. 그런 시설들을 우리가 이제 인프라라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개발하는 데 아주 장기간 소요된다. 그다음에 큰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고, 그렇게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개발한 거 이제 투자를 얘기하는 거죠. 드는데 회수하는 데 있어서는 또 아주 장기간이 걸린다 하는 거죠. 이제 기간이 장기간이 걸린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리스크가 크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개발을 하는 동안에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 또는 건설하고 하는 그 비용들을 위한 파이낸스이기 때문에, 저 뭐 도로나 철도나 항만, 공항, 발전소 뭐 이런 것들이 완성되기 전에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도에 사업이 멈춰 버리면 도로나 철도가 없는 거죠. 뭐 그 상태에서 이제 자금을 인제 회수할 길이 아주 묘연해지는, 이제 그런 아주 리스크가 큰 파이낸싱의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고도의 여러 가지 구조 설계가 들어가고, 이제 대형의 금융기관들이 아니면 취급하기가 어렵고 이런 측면이 있죠. 대신에 파이낸스를 해 주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수익성은 상당히 높은 그런 이제 대출이 될 겁니다. 근데 인제 이 부동산 같은 경우도 보면 부동산을 개발하는 데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앞에서 봤던 저런 이제 공공재에 해당하는 그런 인프라 시설은 아니지만, 이 부동산도 개발하는 데 오래 걸리고, 그 개발 기간이 다 끝나고 인제 매각을 해서 회수할 수도 있지만, 운영을 해서 자금을 다 회수하려면 또 장기간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재무적인 특징은 방금 설명한 이제 개발에서 회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비용이 많이 들고 뭐 큰 자금이 움직여야 되고 하는 이 특징들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도 이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기법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실무를 하다 보면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스라는 말을 아주 자주 만나게 됩니다. 방금도 설명했듯이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스라는 대출의 위험은 일반적인 그 금융 위험을 다 포함하지만, 그 외에 이 프로젝트 자체의 리스크에 같이 노출돼 있다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도대체 뭐냐, 그것의 내용과 특성 되게 중요하고요. 이 도로냐, 철도냐 뭐 등등. 다른 시설들은 자주 볼 일이 없지만 도로는 우리가 자주 보잖아요. 그리고 유료 도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 다니다 보면 톨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이제 그 도로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그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설계하고 건설하고 하는데 꽤 오랜 기간이 걸리잖아요. 이제 그런 다음에 그렇게 차 한 대 한 대 지나갈 때마다 통행료를 받아 가지고 이제 자금을 회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십 년짜리 인제 프로젝트인 거죠. 뭐 그런 것이 유료 도로의 내용과 특성입니다. 그것처럼 다른 모든 그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들은 자기 고유의 내용과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위험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 자체의 내용도 있지만 그 프로젝트의 입지, 특히 이제 국가 뭐 이런 것들이 또 프로젝트 리스크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저런 이제 인프라 사업들은 뭐 우리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글로벌한 금융기관들은 저런 인프라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 그러니까 현재 개발이 한참 되고 있는 그런 저개발 국가에도 저런 인프라 사업이 많기 때문에 해외 투자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 국가와 관련돼 있는 또 여러 가지 인제 위험들도 인제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하려면은 굉장히 다양한 이제 참여자가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할 때 보통 이제 프로젝트 컴퍼니를 만듭니다.
네, 이 사업을 위한 인제 회사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 컴퍼니를 이끄는 투자자, 가장 핵심적인 사업자, 흔히 이제 스폰서라고 부르는데 스폰서가 있고 이 스폰서가 이 프로젝트 컴퍼니 운영을 위한 또 AMC를 별도로 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 컴퍼니를 이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었다면 나중에 그 도로가 다 지어졌을 때 운영하기 위한 운용사도 뭐 미리 만드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만들어서 이제 오퍼레이션을 하게 하는 인제 수도 있겠지만 이 프로젝트 컴퍼니가 뭐 자연스럽게 또 몇십 년 더 운용을 하는 인제 회사로 전환될 수도 있고 뭐 별도의 또 운용사가 설립이 돼서 운영을 맡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꽤 오랜 기간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건설하는 회사하고도 또는 설계하는 회사라든지 감리하는 회사라든지 하고도 이제 긴밀하게 잘 연관이 돼 있어야 되고 이런 대규모 사업에는 국가 또는 뭐 지방의 이제 정부하고도 이제 릴레이션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 도로를 일정 기간 이용하기로 미리 이제 확정을 하는 그런 수요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내가 도로만 또는 철도만 다 완성하면은 뭐 일정량을 얼마만큼 어떻게 이용한다 하는 장래 말하자면 판매 계약이죠.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도로를 건설하는 데 드는 여러 가지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기간 공사를 하다 보면 가격 변동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원자재의 공급자들하고도 미리 인제 선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건설회사가 할 수도 있고 프로젝트 컴퍼니가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공급자, 수요자, 뭐 운영자, 뭐 지방 정부, 건설회사 등 미리 이제 참여하는 기관들이 인제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인제 핵심적으로 여기에 돈을 빌려주는 인제 금융기관도 있을 것이고 또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이 프로젝트 컴퍼니가 미리 약속한 대로 잘 돌아가는지를 또 감시하는 감사하는 회사라든지 뭐 이런 데들을 또 따로 둘 수도 있고 이렇게 수많은 기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 참여자들이 애초에 계획한 대로 잘 작동을 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뭔가 건설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사업이 또 차질을 이제 입을 수도 있겠죠. 요런 것들이 이미 다 완성되어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추가적인 이제 위험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죠. 이제 그게 이제 재무적으로 오면 방금 뭐 수도 없는 리스크들이 여기서부터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거는 시공하고 준공하는 위험이죠. 일단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다음에 인제 그 과정에서 약속된 여러 가지 공급자들 그다음에 준공된 이후에 그걸 사용하기로 한 수요자들과의 어떤 그 관계 그죠? 저 약속이 잘 지켜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지역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규제의 변화 뭐 이런 것도 큰 영향을 주고요. 그게 해외라면 근데 환율도 큰 영향을 주겠죠. 그 외에 이제 프로젝트 참여자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운영 위험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내용과 특성에 따라서 뭐 시공, 준공, 공급, 수요 위험 이런 것들이 막 발생을 하고요. 그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그 국가나 지방에 따라서 뭐 정치 또는 규제, 환율 뭐 이런 위험들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참여자들과의 관계에서는 프로젝트 운영 위험도 역시 발생하는 거죠. 운영 위험 중에서 이 공급이나 수요는 뭐 프로젝트의 내용과 특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 참여자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위험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특수한 위험들이 있고 저것과 별도로 당연히 일반적인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일반적인 금융 위험은 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인제 어렵고 고도화된 금융의 한 종류다.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